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문화재 수리 기술자 한국사 수업으로 처음 만나 뵙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순서대로 들었다면은 아무래도 두 번째 과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 법령 강의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 이렇게 이제 진행하시는 게 일반적인 순서일 텐데 어쨌든 간 또 새로운 과목이니까 또 새롭게 또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칠판에 나와 있는 건 우리 교재의 구성을 제가 좀 미리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재의 구성 사실 어떻게 보면 목차는 그냥 말로 설명드려도 되는 건데 제 강의 방법과 그 다음에 오늘 처음 강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 좀 맞물려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교재 구성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강의 순서나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철저하게 어떤 기획 강의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냥 책에 있는 내용 그냥 읽어주고 문제 풀고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해서 최단기간에 모든 내용 이론과 문제를 다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첫 수업 바로 진행할게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강의 방법은요.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 이제 전체적인 한국사의 흐름을 살펴볼 겁니다. 한국사의 개요를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 자체가 물론 특정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을 딸딸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그런 내용 좀 모르더라도 우리 역사가 우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역사가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역사 공부의 어떤 지름길은 여기 있어요. 이게 흐름과 그 다음에 맥락이 이게 자연스럽게 사건사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첫 시간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전체적인 한국사 개요를 보면서 동시에 집중 요약을 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 흐름에 대해서 집중 요약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가 그렇게 돼 있냐면 자, 요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사의 바른 이해는 국사 처음 시작한 데서 굉장히 평이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 다음에 과연 역사는 무엇인지, 세계사와 역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 역사에 대한 어떤 전체 흐름 중에서도 어떤 총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2장에서는요.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 공부하고 청동기 시대 공부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철기 시대와 같이 비교를 하면서 청동기 시대 고조선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면서 초기 철기 시대에는요 여러 국가들이 등장하죠. 부여부터 시작해갖고 고구려, 옥조, 동해 뭐 이런 국가들 사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거기까지 공부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여기 보시면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 시대에 대한 사회상을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 처음 탄생된 고조선과 그 다음에 여러 국가들 있죠. 방금 설명드린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등 여러 국가를 여기서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치구조 정치활동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중앙집권국가, 우리가 고대국가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국시대 있죠. 삼국. 자, 삼국부터 조선 후기까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공부하게 되죠. 조선 후기까지의 사건사를 살펴보게 될게요. 사건사. 연대별로, 연대기별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었는지 사건사를 살펴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그걸 조금 다른 이제 입장에서 본 거예요. 경제생활은 이 시기에 있었던 어떤 뭐 수취제도라든가 토지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 사회생활에서는 그 시대 어떤 사회구조가 어땠는지, 신분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살펴보는 거고. 민족문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어떤 문화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석탑이라든가 아니면요 뭐 공예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무덤이라든가 그거 여기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현대사의 흐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물론 근현대 이런 근대와 현대인데 시작은 근대사로 시작했죠. 근대사. 그래서 이런 어떤 고대사와 그 다음에 근세, 이러면 근대, 이런 시대별로 나누는 어떤 특징들이 있긴 있는데 그 여기서 설명드리진 않고요. 어쨌든 간에 이 근대사의 첫 시작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종 있죠. 고종이 집권을 하면서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어떤 세도 정치를 타파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이 과정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개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항을 하면서 일련의 사건사 속에서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를 거치게 되고 해방을 하게 되고 정부가 수립되고 이런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사의 시작은 바로 흥선대원군의 정책부터 시작을 하더라 이게. 정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방금 설명드린 현대사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중 요약은 어디를 할 거냐면요. 자, 이렇게 이제 크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문화재 보호 법령에서 봤듯이 저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 심층 문제 해설을 하긴 할 건데, 국사라는 것 자체가 특수성이 이 흐름과 그 다음에 이 맥락에 대한 연결이 안 되면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문제를 조금 바꾸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 요약은 어디서 할 거냐면요. 첫 번째 집중 요약은 여기 전체적 한국사 개요하는 거. 자, 여기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디서 할 거냐? 자, 이 부분 할 거예요. 이 부분. 여기. 제 2장 부분 있죠? 그래서 제 2장 부분의 두 번째로 집중 요약을 한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사 공부하는 초반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국사 공부에 어떻게 연결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걸 중심적으로 암기를 하면 암기해야 되고 어떤 걸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2장 중심으로 하겠지만 1장도 간략하게 언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통치구조와 정치활동 있죠? 여기서 한번, 자, 3장 부분. 그래서 세 번째는 제 3장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전체 흐름 요약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건사가 잘 정리가 되면 이건 자연히 풀려요. 연결이 되니까. 여기서 또 이제 바로 문제로 들어가면 또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제 7장 근현대사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제가 흐름을 요약해 드릴 거예요. 그걸 포함해서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 문제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릴 겁니다. 연결이 되게 문제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할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국사는요, 특정 어떤 시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나 용어는 좀 모르더라도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거기서 살을 붙여나가면서 이걸 연결시켜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첫 시간에 요거 들어갈게요. 전체적인 어떤 한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 상상력을 잘 발현을 해보세요. 아니면은 지금부터 거꾸로 역추론을 하든가, 거꾸로 역추론을 해보세요, 한번. 지금 우리의 어떤, 현대사회가 있기 전에는요, 앞으로 더 올라가 보면 정권도 과거로 올라갈 수 있고, 그쵸? 1공화국이 수립되고, 대한민국 광복을 했었고, 그 전에 일제강점기였고, 거꾸로 한번 추론을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그, 역사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한정 짓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공부하는 건 한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공룡이 살았던 시대를 공부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국사가 시작된 건 한반도에 언제부터 인류가 거주했느냐를 살펴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부터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요, BC, AD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여기서 뭐 BC가 뭔지 모르고 AD가 뭔지 모르고 그러신 분은 없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BC 70만 년 전에 이제 구석기 시대가 시작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인류가 거주하기 시작한 게 바로 구석기 시대부터예요. 자, 그래서 처음 국사 공부는 바로 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차이는 뭐냐면요. 인류 자체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남방의 원숭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어떤 호모 사피엔스 이런 인종이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물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이제 들여다보면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좀 없습니다. 남방의 원숭이인데, 하지만 왜 그래도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인류의 어떤 기원으로 보냐면요, 원숭이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원숭이하고 좀 다른 측면이 직립보행을 한다 이거죠. 직립보행. 그래서 두 발로 다니다 보니까 손이 자유로워지죠. 손이 자유로워지면 이제 어릴 때 왜 피아노 많이 치라고 하잖아요. 두뇌가 발달합니다. 자꾸 도구로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인류의 기원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손이 자유로워진 인류가 이제 도구를 만들기 시작하고 언어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불도 사용하게 되고 집도 짓게 되고 이렇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구석기하고 신석기는 둘 다 어떻게 보면 원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석기를 다듬는 정도가 훨씬 다르겠죠. 구석기는 말 그대로 뗀석기를 사용했다 이거예요. 뗀석기를 사용했던 시대예요. 때려쳤어요. 정교하게 갈고 정교하게 다듬고 하는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뗀석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구석기 시대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고요. 기타 이 시대의 어떤 생활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집중 요약하는 부분. 지금은 어떤 전체적인 개요를 보는 거니까. 자, 신석기 시대는요, 대표적으로 이제 간석기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석기를 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토기를 쓰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토기가 이제 빗살무늬 토기, 이런 것들. 음식을 저장하고 이제 조리를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농경이 시작되고 정착을 하게 되면서. 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경제상이라든가 사회상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전체적인 흐름 위주로 갈게요. 자, 이제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이어서 청동기 시대 들어가면은 물론 청동시대도 석기를 사용합니다. 석기를 사용합니다만 청동이라는 이런 비교적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제 비파용 동검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을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자, 이때는 벼농사가 시작된다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청동 제품으로서 반달형 돌칼이 아니라 비파형 동검을 사용한다는 거. 자, 비파형 동검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기타 토기로서 미송리식 토기라든가 이런 것들 유무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청동시대에도 석기를 사용한다 그랬죠. 이때까지 청동 농기구는 없습니다. 청동 농기구는 없다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큰 흐름을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이제 철기 시대가 도래하는데요. 그래요. 쉽게 말하면 쇠예요, 쇠. 굉장히 날카롭고, 그 다음에 훨씬 더 견고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를 통해 이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무기를 통해 정복 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다 보니 여러 국가가 등장하더라 이거예요. 여러 국가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서론에 잠깐 설명드렸던 부여라든가 고구려든가 옥저라든가 동해라든가 사만이란 이런 여러 국가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과 맞물리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잘 잡아주세요. 자, 이 청동기 시대는요, 최초로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건국되죠. 고조선이 건국되고 나중에 철기 문화를 수용을 하죠. 다시 말하면 고조선은 BC 2333년에 건국이 되죠.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하면서 위만이 집권하면서 철기를 수용하게 되는 이런 국가인데, 이렇게 좀 잡아보고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 볼게요. 이 철기 시대 들어가는 여러 국가들부터 좀 발전을 좀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지도를 그리고요. 맨 위에 이제 숭화강 유역에 부여라는 국가가 있었고, 그 밑에 이제 고구려가 있었죠. 자, 여기 밑에 옥저가 있고, 자, 동해가 있고요. 마한, 진안, 변안에 사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한, 진안, 변안에 사만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넘어오는 게 바로 중앙집권 국가, 고대 국가를 공부하면서 여기에 삼국이 이어져 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여는 멸망하고 옥저, 동해 다 멸망하고요. 자, 마한에서 백제가 나오죠. 자, 목지국에서 백제국으로, 그죠? 진안의 사로국에서 신라가 나오고, 변안의 구야국이 가야가 되는데, 가야는 어떻게 되나요? 백제하고 신라하고 사이에 낑겨 있었기 때문에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멸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 국가라 그러면 이제 삼국을 얘기하죠. 이어서 이제 이어져 오는 게 바로 삼국 시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자, 이 중앙집권 국가 또는 고대 국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성격이 있었겠죠. 율령을 반포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수용하고, 뭐 이런 것들, 관등 체제를 마련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를테면 귀족 합의기구라든가 왕의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삼국의 항쟁사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국 항쟁 기간까지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백제가 이제 해상 무역을 장악하던 시대부터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나오면서 영역을 확장하고 전성기를 누리며, 나중엔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탈환하면서 삼국을 통일하는 기반을 마련한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게 바로 남북국 시대다. 이게 남북국. 자, 남북국 시대예요. 밑에 통일신라가 위치하고요. 북쪽에는 발해가 위치하죠. 발해. 그래서 이 북쪽에는 발해가 위치하고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위치하는 이런 형태를 남북국 시대라 그러죠. 그래요. 자, 이 지금 통일을 하기 전에 이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항쟁을 하며 상존했던 기간을 이때를 신라 상대라고 한다면 이때부터 신라 중대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통일 신라 때부터 신라 중대로 들어가요. 그럼 신라 중대하고 하대를 나눌 수가 있겠죠. 신라 중대가 통일 신라 바로 이제 통일 직후고, 통일 신라 하대가 신라 하대겠죠. 같은 시기겠죠. 신라 말이라고도 하고.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신라를 이제 상대 또는 중대 이렇게 하대로 나눠본다면요, 신라 중대는 바로 통일 직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대는 말 그대로 이제 신라가 굉장히 분열을 하는 기간입니다. 신라가 분열을 하는 기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중대에는 통일을 한 직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기간이라면, 하대에는요, 왕권 쟁탈전이 일어나고 지방에서 이제 통제가 되지 않는 세력들이 쉽게 말하면요,
호족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분열이 되는 이런 시기예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이게 분열이 돼서 후삼국 시대가 또 개막이 되는 거죠. 후고구려와 후백제와 자, 이렇게 신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분열이 되는 이런 양상을 좀 설명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신라는 여러분들 이 지금 후고구려의 이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하고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을 하죠. 이제 신라 마지막 왕이 경순왕인데 경순왕이 이 후고구려인 이 궁예를 축출하고 왕건이 추대되면서 나라를 고려로 이제 바꾼단 말이에요. 고려한테 경순왕이 투항을 하고요. 후백제 견훤이 투항하면서 후백제와 고려와 싸움을 전투를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신라와 후백제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가 존속을 하게 되고 발해가 거란에게 멸망하면서 발해 주민이 고려로 다 포섭이 돼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일정수 부분이. 그래서 이제 고려가 민족을 재통일하는 이런 시기. 자, 이때부터 이제 중세다, 중세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중세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체 흐름 좀 잡아주세요. 고려에 들어오면은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고려에는 첫 번째로 지배계층 변천사 속에서 모든 것들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배계층 변천사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의 대외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외관계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배관계 변천사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를테면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신라 하대에 호족이 성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호족부터 문벌귀족까지, 그 다음에 이제 문벌귀족에서 무신, 그 다음에 신원파 권문세족부터 이 신진사대부로 나아가는 이 과정, 그래서 지배계층의 변천사 속에서 대다수의 모든 사건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자, 그것까지만 설명드리고 일단 흐름만 잡아볼게요. 어쨌든 이 고려의 대외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거란과의 어떤 강동 육주를 획득하는 과정, 그 다음에 여진족을 정벌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 몽고와의 어떤 항전 과정, 그죠? 그 다음에 몽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몽고 원나라가 되죠, 나중에. 우리가 몽고와의 어떤 그 전쟁 속에서 강화도로 천도하고 8만 대장경을 조판하고요. 그 다음에 삼별초까지 항쟁했던 이 과정.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중국의 원나라하고 명나라가 교체되는 시기에 홍건적과 왜구가 줄기차게 쳐들어오죠. 홍건적과 왜구가 침입하면서 이제 요걸 격퇴하는 과정에 신흥무인 세력이 성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신흥무인 세력. 이를테면 이성계라든가 최영 같은 사람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민수라든가. 자, 결과적으로 고려 다음에 여러분들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궁극적인 어떤 주체 세력이 바로 이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입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힘을 합쳐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하지만 신진사대부는 다 같은 신진사대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고려 왕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주장했던 온건파 사대부가 있고요. 고려 왕조를 부정하고 조선 건국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던 혁명파, 급진개혁파 사대부가 있죠. 쉽게 말하면 온건파는 조선 왕조 건국에 반대했기 때문에 줄을 잘못 쓴 거죠. 자, 혁명파 사대부와 이성계가 힘을 합쳐서 바로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조선으로 들어가야겠죠. 여러 가지 환양천, 위화도 회군하고 환양천도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전체 흐름만 보세요, 지금은. 자, 이제 조선으로 들어오면은요,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이 온건파 사대부가, 그 다음에 혁명파 사대부가 각각 다른 세력을 형성하는데, 혁명파 사대부는 여러분들 조선 건국을 적극 주도했던 세력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개국공신이죠. 이들이 훈구파가 됩니다. 국가에 훈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로 공교육을 통해 양성되기 때문에 관학파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들은 줄을 잘못 썼기 때문에 관직이 떨어지지 않았겠죠. 지방으로 내려앉아서 열심히 공부나 합니다. 선비사자, 수플림자 써서 이들이 바로 살인파가 되는 거죠. 지방에서 향교라든가 서원 같은 사교육을 통해서 양성이 돼서 사학파라고 이제 이름을 짓죠. 16세기 성종 때를 전후해서 그동안의 어떤 관학파가 쥐고 있던 이런 독점적인 어떤 관직이라든가 이런 권력들이요, 어떤 비리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들이 이제 대도하면서 이들의 비리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폭로하면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한바탕 싸움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사화입니다. 살인파가 훈구파와 싸워서
화를 입은 사건이 이제 4번, 대표적인 사화가 4번 있는데, 그게 바로 사화입니다. 사화. 사림이 화를 입은 사건인데,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 사림은 지방에 내려앉아서 성리학이라는 이런 엄청난 자기들만의 어떤 무기를 굉장히 연구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철학적인 관점이 뚜렷한 이런 세력들이에요. 이런 어떤 유교적인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학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이들은 계속해서 요직으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사림파가 집권을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관직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사림들은 정계에 진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붕당 정치가 나타나죠. 사림들끼리 자기들끼리 당파 싸움을 하는 붕당 정치가 나타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붕당 정치가 초기에는 어떤 이념 대결로서 공론을 형성하고 그게 왕에게 올라가면 정책으로 채택되고 이런 형태가 됐는데 나중에는 서로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상대당을 일당 전제화, 몰락시키는 이런 형태가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이 어때요? 나중에는 붕당이 위태롭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내 왕이 마저 위태롭겠구나. 이러다가 나라가 멸망하겠구나. 그래서 제기한 게 바로 탕평정치 또는 탕평책이죠. 왕도탕탕, 왕도평평의 약자인데 그런 겁니다. 어떤 왕권의 힘으로써 붕당 간의 세력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려는 세력을 균형을 맞추려는 그런 정책을 이제 탕평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유명한 왕이 바로 영조하고 정조죠. 그래서 영조하고 정조 이 사이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뒤주에 갇혀서 돌아가신 사도세자가 여기 끼어 있죠. 그래요. 우리 이제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한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정조사후에 제대로 된 왕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정조사후에 나이 어린 왕이 즉위하다 보니까 꼬맹이가 10살, 12살짜리가 정치를 하면 뭘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유력 가문들이 나이 어린 왕을 이용해갖고 관직을 독점하는 기형적인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세도정치입니다. 세도정치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세도정치. 보세요.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예요. 다시 말하면 왕권은 실추되고요. 다시 말하면 왕권은 굉장히 하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왕이 어떤 왕권을 제대로 쥐고 정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강이 해이해지겠죠. 매간 매직이라든가 탐관오리들의 스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기강이 굉장히 해이해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조선 후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조선 후기예요.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근현대사로 들어갑니다. 자, 근현대사 들어가면 누구부터 등장한다 그랬어요? 자, 세도 가문이 여러분들 3대입니다. 지금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순조, 헌종, 철종의 3대 60년간이 이제 세도 정치기인데 자, 이제부터 근대사로 들어가요. 근대사. 근대사 시작은 흥선대원군이라고 그랬죠? 자, 이 다음 왕이 누구냐면 고종이에요. 고종이 집권하면서 흥선군 이하응이 대원군으로서 원래 이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호칭을 주지 않는데 어쨌든 대원군, 그래서 흥선대원군으로서 이제 집권을 한단 말이에요. 흥선대원군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떨어진 왕권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기강을 바로잡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뭘 했겠어요? 세도감을 축출해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 흥선군은요,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 기강을 바로잡음으로써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하는데 최대의 목적을 뒀습니다. 그러면서 추구했던 게, 자, 이 시기가 되면서 이양선이 출몰한단 말이에요. 서양의 선박들이 이제 조선을 어떤 하나의 개척지로 보고 더 많은 어떤 상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랑 교역을 제의하는데 흥선군 하면 기억나는 게 뭐예요? 통상교섭 거부 정책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신 쇄국, 국가의 문을 꽉 닫는 거죠. 그래요. 자,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흥선군이 물러나고 이제 명성황후 세력이 대두하면서 이게 하필이면 우리가 또 문호 개방을 꼭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최초로 문호를 개방한 게 이제 바로 일본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개항기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개항기. 일본의 어떤 운요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최초로 개항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개항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점점 어떤 일본의 어떤 이권의 장으로서 전락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거, 뭐 이모군란이라든가 갑신정변이라든가 뭐 가부개혁이라든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을미사변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산으로 피신하는 아간파천이라든가 이런 쭉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1910년부터 일제강점기. 그래서 1910년부터 해방 이전까지, 그래서 1945년까지 이제 일제강점기 하에서 우리가 어떤 수탈을 당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우리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발버둥 또는 노력은 어떤 게 있었는지, 대표적으로 3.1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60만세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죠.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이라든가 무장투쟁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궁극적으로 어때요? 일본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먹고 광복을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 따라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게 되죠. 그래서 광복 직후의 어떤 시련들, 이를테면 우리 어떤 뭐 신탁 통치안이 제기되고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념 갈등이, 이념 대립이 나타나면서 6.25 전쟁이 발발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과정을 쭉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어떤 정부 수립부터 1공화국부터 그 다음에 지금의 어떤 현대사회까지, 주로 국사는 여러분들 뭐 최근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 정권까지 기억해야 되느냐, 그건 정치학에 들어가고요. 그런 부분은 역사는요, 대체로 어떤 세계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거나 아니면은요,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났거나 하는 것들을 다루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수험서에서는요,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까지 정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뭐, 바로 뭐 며칠 전의 일 이런 거 다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지금 설명드린 한국사의 전체 흐름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씩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공부할 때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마지막에 근현대사 정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또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흐름을 잘 기억해 주셔야 역사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뭘 설명드리는지 이게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딱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 사건이 특정 어떤 일이 있었던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전후관계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사건 다음의 일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고 이 전엔 뭐가 있었고 이런 전후관계가 딱 나와줘야 돼요. 잘 모르더라도 최소한 고려가 나오면 이거는 삼국 다음의 일이고 조선 전의 일이구나, 이 정도라도 나와줘야 역사학습에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원래 여러분들 제 수업을 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앞에 문화재법령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시간이 좀 빡셉니다. 첫 시간이 좀 빡세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단계별로 좀 정리를 해드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순서로 해서 이렇게 좀 구체화시킬 건 요점 정리하고 나머지는 심층 문제 해설로 이렇게 돌리면서 전체적으로 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